이 분석이 맞다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반도체가 이익 규모에서 역전이 될 겁니다. 하이닉스의 2배의 규모 역량을 가진 삼성전자가 하이닉스보다 돈을 못 번다는 거죠. 올해 특별히 성과가 좋지 않습니다. 올해 안 좋나요? 올해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시장 대비 언더퍼폼하고 있어요. 굉장히 충격적이죠. 아웃퍼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마이너스니까 저도 대표 수익률이 마이너스예요. 굉장히 지금 살아야 되나 죽어야 되나 고민이 많습니다. 왜 시장 대비 잘 안 되셨나요? 25년 하신 부장님. 선반영이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게 되는 영역이었던 반도체에서 포지션을 구축했는데 수익 실현을 안 했어요. 거기서. 그래서 이게 굉장히 많이 빠지더라고요. 경기 순환형 사업이라서 그런지 뭐 빠질 때는 여지없이 굉장히 큰 폭으로 빠져가지고 그쪽 영역에서 안 좋았고, 그 다음에 이제 보유 비중이 많은 바이오 제약 섹터에서 제 거가 안 좋더라고요. 다른 것들은 잘 가는데. 그래서 다른 것도 대부분 좀 좋지 않나요? 대부분 좋은 건 아니고 소수가 좋았는데 거기에 편입이 안 된 거죠. 그래서 올해 좀 부진했습니다. 몇 년 동안 계속 시장 대비 아웃퍼폼 했는데 오랜만에 시장 대비 언더를 했습니다. 이럴 때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고객들이 굉장히 괴로워할 걸 생각하니까 마음이 많이 안 좋죠. 그래서 살도 좀 빠지셨나요? 이게 살 빠진 건 그래서 그 부산까지 자전거 1000km 왕복을 했어요. 근데 타이틀은 고객 그 수익률 회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자전거 타신 거 아닌가요? 맞죠. 그거죠. 근데 포장지가 너무 과한데요. 그렇죠. 그럼 포장지라도 쌓아야지. 그래도 유튜버인데 포장이라도 만들어야지. 그러면 이제 부장님 오셨을 때 10월 지금 이제 초죠. 현재 한국 증시랑 미국 주식 한번 일단 전반적인 시장부터 점검한다면요. 한국 증시는 매력이 완전히 없어진 시장이 반영이 되고 있다. 그래서 뭐 미국 시장 대비로도 매력이 없고, 이제는 심지어 보통 이제 중국하고 연동하는 게 굉장히 높았거든요. 그 지금 10월 초순 기준으로 중국 시장이 열렬하게 상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미동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한국 주식 시장은 버려졌고, 그 관련된 이슈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거 장기적으로 굉장히 다양한 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소위 말하는 젊은 투자층들이 이 분석이 굉장히 빨랐던 것 같아요. 한국 시장이 상대적으로 매력이 조금 없다. 물론 이제 전문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다른 궤적으로 접근합니다. 뭐냐면은 한국의 산업 영역이 너무 늙은 거 아니냐. 그거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반도체 좋은데 반도체 다음 뭐냐.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뭐 음식료가 좋고 화장품이 좋고 뭐 일부 바이오 쪽이 좋고 뭐 이러는데, 그게 그 반도체를 다 커버리지 할 수 있느냐라고 할 때 사실 전문 투자자들 입장에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고민이 많아요. 산업이 너무 늙은 거 아닌가. 뭐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근데 젊으신 분들의 접근은 이렇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안 좋다. 즉 어디에 대해서? 하나는 미국 시장에 대해서, 하나는 부동산에 대비해서. 그러니까 뭐 조만간에 이제 거래소에서 밸류업 관련 프로그램 진행하라고 하거든요. 무슨 일종의 뭐 컨퍼런스 뭐 이런 거 하는데, 거기에 나와서 제 이야기하는 패널들 보면 재밌어요. 한국의 대응이 굉장히 안이하다라는 느낌이 드는 게, 현장 참여자들이 거의 없어요. 대부분 교수 또는 그쪽에서 일하셨던 분,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반공무원 이런 분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묻고 싶더라고요. 이분들 중에서 평생 주식 투자하신 분이 누구야? 나는 평생 했는데, 일단 뭐 성인이 돼서는 평생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 중에서 과연 평생 주식 투자하신 분들이 몇이나 될까? 이런 의문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재미난 거죠. 주식을 평생 해보지 않은 분들이 주식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되게 웃기는 거죠. 저는 그런 현상 보면 좀 뭐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젊으신 분들이 한국의 이런 실상에 대해서 빨리 아는 거고, 그래서 저는 희망이 있다고 봐요. 역설적으로. 완전히 버려져야 반등을 한다는 거 우리가 중국 시장에서 봤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중국 반등이 바닥에서부터 30% 이상 올라왔어요. 거래 날짜로 보면 10거래일이 안 돼요. 단기간에 아주 뭐 미친 듯이 올랐어요. 홍콩은 이제 10거래일 되는데 한 40% 올랐어요. 엄청나죠? 지수가 40%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주식 물렸다가 안 보셨던 분들 보시면 지금 깜짝 놀랄 거예요. 손실률이 확 줄어들었어. 그런 정도로 올랐는데, 그 전에 중국은 끝났다라는 얘기 하시는 분은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끝났다 얘기하거나 이제 괜찮아진다고 해도 시간이 굉장히 좀 많이 걸릴 거다. 근데 끝났기 때문에 반등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뭐냐면 중국 정부로서도 이보다 더 잘못되면 희망이 없다라고 본 건 이제 더 이상 물러설 데가 없다 하니까 바꾼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한국도 주식시장이 굉장히 안 좋지만 여기서 더 이상 얼마나 더 나빠지겠느냐. 그리고 제일 큰 흐름은 저는 지금부터 동학개미 운동이 시작됐다고 봐요. 20년대는 동학개미 매수였고 2020년에는 지금에 와서야
동학개미들이 눈을 뜬 거죠. 이거 뭔가 잘못돼 있어. 네. 그러니까 최근에 고려아연도 그렇고 두산밥켓도 그렇고 그리고 최근에 한국타이어도 그렇고 주주돈을 자기 돈으로 생각하고 유상증자는 자기 필요할 때 아무 때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회사 돈을 자기 어떤 이권을 위해서 사용한다는 걸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문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희망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희망이 없다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게 저는 장기적으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한국 투자자들은 바로 몇 년 전까지 이게 어떤 의미인지도 몰랐어요. 이건 증권업계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 알았잖아요. 네. 근데 한국은 어떤 민족입니까? 다이나믹 코리아의 민족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고 느끼면 변할 거예요. 그래서 변화가 되면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좋을 것이다. 그래서 최악의 상황들이 반전의 기폭제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대선 이후에 고민이 좀 되죠. 네, 그렇죠. 그나마 다행히 이제 현금 흐름이 확보된 기업들이 워낙 출중하게 잘하고 있으니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역사상 최고로 비싼 밸류에이션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 밸류에이션을 계속해서 정당화시켜 줄 수 있으려면 대단히 큰 변화, 즉 예를 들어서 우리가 2000년 초반에 있었던 IT 혁명에 의한 생산성 혁명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번이 AI 혁명인 거죠. AI는 시간이 걸릴 겁니다. 물론 IT보다는 시간이 상당히 단축되겠지만 바로 현금 네. 흐름까지 창출시킬 정도의 흐름까지는 또 조금 시간이 걸릴 거거든요. 그러면 딱 엔비디아에서 나타난 그 현상이에요. 좋은 줄 알겠는데 빅테크들은 그걸 산 빅테크들은 언제 현금 흐름을 창출시킬 수 있어? 이 물음이 아마 미국 시장 전반적으로 아마 이루어질 거고요. 그럼 이 높은 그 멀티플이 어떻게 하면 가능해? 라는 고민들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가장 큰 부담이죠. 전반적으로 시장 밸류에이션이 너무 많이 올라갔다. 네. 자, 그럼 한국 주식부터 먼저 여쭤보면 아까 한국에서 반도체 얘기해 주셨기 때문에 요즘 삼성전자는 굉장히 암담하잖아요. 아주 전에 몇 년 전에 신고가가 그때 9만 9천 원, 10만 근처 갔었는데 이번에 8만 9천인가 8만 8천 원, 9만 원 이제 돌파 직전에 모 증권사가 어딘지 기억은 나지 않지만 12만 목표대 딱 치고 얘기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8월 초에 갑자기 급락 오면서 그 이후로 이제 지금 6만 원. 장중에 5만 원대. 장중에 5만 원대. 왜 이런 일이 벌어졌고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네,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오해와 진실이 함께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말하는 오해라는 거는 현재 시장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시대적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는 분석들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진실이라는 부분 중에 하나는 회사가 그동안에 많이 멍들어 있다. 그건 진실인 것 같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최근에 결국 문제가 된 게 HBM이고 HBM이라는 거는 결국 모체가 D램인데요. D램에 앞섰던 경쟁력이 뒤처진 거는 분명한 사실인 것 같아요. 뉴스 찾아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미세 공정이 최근에 1A, 1B, 1C 이런 식으로 점차 미세 공정으로 내려가는 걸 이렇게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 지금 삼성전자가 1B 공정에서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얘기를 끊임없이 그런 얘기들이 회자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장에 있으신 일반 개인들 입장에서 컴퓨터 좋아하시는 분이 DDR5 메모리가 어떠냐 이거 확인해 보시면 알아요. 이 DDR5 메모리가 열이 너무 많이 나는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조립할 때 추천을 덜 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HBM을 만드는 근본의 원재료가 잘 못 만들어졌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이닉스는 지금 1C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얼마나 황당한 얘기냐면 3년 전으로 시계열을 돌리면 하이닉스가 삼성전자에 비해서 한 1.8년 정도 기술이 뒤졌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진실이라면 역전된 겁니다. 그럼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졌냐는 거죠. 여기에서 상당히 심각한 얘기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서당계예요. 그러니까는 반도체 기술에 대해서 뭘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옆에서 공자왈 맹자왈 반도체에서 떠들어대니 그걸 듣고 있자니 같이 풍어를 읊는 서당계 정도니까 서당계가 짖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들으시면 되겠는데 삼성전자가 일이 된 것은 기술자들의 헌신을 못 끌어낸 기업 문화까지도 이유가 이어진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가 기본적인 경쟁력이 흔들린 것은 1, 2년 된 문제가 아니고 이 1, 2년 된 문제가 아닌 건 상당히 긴 시간을 통해서 이것들을 잘할 수 있는 기술자들이 제대로 영향을 발휘하지 못하는 문화가 만들어졌다는 거죠. 근데 시장에서 회자되는 이야기는 뭐냐면 기술자 중심이 아니라 원가 절감 위주
정책들이 삼성전자를 주도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대표적인 게 HBM이 그때는 그럴만했어요. HBM이 예전에는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부가 통째로 날아갔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랬느냐 따져보면 매출도 얼마 안 되고 이익도 얼마 안 되는 사업부를 우리가 굳이 돈을 많이 들어가면서 끌 이유가 있나? 우리는 범용 반도체 잘 만들어서 이익을 많이 내면 돼. 이런 구조가 기술 선도력에서 패착이 나온 이유가 아니었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분석이 맞다면 이번 3분기 실적부터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 제가 2분기부터 이 얘기를 계속 드렸는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반도체가 이익 규모에서 역전이 될 겁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삼성전자의 총 생산 능력은 하이닉스의 2배예요. 하이닉스의 2배의 규모 역량을 가진 삼성전자가 하이닉스보다 돈을 못 번다는 거죠. 예, 그거는 이제 삼성전자 굉장히 큰 일이 벌어진 거고, 그것들을 인식을 했기 때문에 뭐 주말에 임원들 출근해라 이런 게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사장이 바뀌었잖아요. 우리 전영현 옛날 뭐 LG 반도체에 계셨던 분이 사장으로 바뀐 거니까 이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인텔에서도 봤습니다만은 이 문화라는 거는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전영현 사장님이 엄청나게 잘하면 한 1년 있으면 좋아지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지는데 엄청나게 잘하셔야 합니다. 예,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고, 저희가 유튜브 하다가 보면 계속 얘기를 해주시는 분이 많아요. 하다 보니까. 기술 위주의 어떤 전략을 좀 빨짜야 하는 것이 삼성전자한테 정말 필요한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원가 절감하고 이런 건 원래 잘하니까 이제 그게 초점이 아니고 지금 기술 패권을 잃었으니까 기술 패권을 빨리 찾지 않으면 삼성전자는 향후에 어떻게 될 거냐면 중국의 추격에 굉장히 괴로운 상황들을 당할 수 있어요. OLED, LCD 이쪽에서처럼. 네. 그래서 지금은 확고한 기술 패권으로 치고 나가야 되는데 전 사장님한테 한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삼성전자가 그렇게 안 좋다면 하이닉스가 좋다고 해주셨으면 하이닉스는 앞으로 좀 좋게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 삼성전자보다 좋다는 의미인 건가요? 하이닉스는 지금 아까 초반에 삼성전자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했던 부분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모건 스탠리에서 보고서를 써가지고 반도체 겨울 오는 것처럼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 내용들의 핵심은 뭐냐면 일반 기존에 하던 D램 반도체의 가격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떨어졌어요. 그건 잘 맞췄죠.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그걸 보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애널리스트들이 업데이트를 잘 안 하는구나. 저보다 연봉 많이 받을 것 같은데 그걸 왜 안 했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이닉스의 영업이익률이 높아지는 건 D램 반도체 팔아서가 아니고 HBM 팔은 거고 그중에서 HBM 최선단 제품을 팔았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총 서버 하나 값이 블랙웰 값은 그 세트 규모가 억 단위잖아요. 그러니까 수백만 원 들어가는 그게 가격이 문제가 하나도 아니에요. 첫 번째 패러다임이 바뀐 것을 인식을 못한 거죠. 모건 스탠리 그분은 뭘 인식을 못했냐면 반도체가 다중 대량 기성 제품에서 특정 고객 소수 그다음에 고성능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이제 옷 회사를 보면은 예를 유니 땡땡이라든가 그다음에 자땡이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패스트 패션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제품을 확 밀어내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메모리도 좀 그런 성향이 있었어요. 근데 이번 AI 가속기 시장의 흐름은 그걸 완전히 뒤집어 놓은 거죠. 마진 얼마? 오케이, 괜찮아. 가져. 네 원하는 대로 가져. 대신에 우리 원하는 수량만 줘. 마진 네가 마음껏 향유해. 그리고 고장나지 않게 해줘.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그렇게 비싼 AI 가속기에 HBM이 잘못돼갖고 컴퓨터가 서버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AI 가속기의 주 고객인 서버 업체들이 작은 회사예요? 큰 회사들이죠. 거기 직원들 월급 얼마 받겠어요? 어마어마하게 받겠죠. 근데 그 애들이 서버 서가지고 가서 고치는 데 가서 와서 왔다 갔다 해가지고 그럼 비용이 얼마일까요? 서버 업체들도 고장 안 나는 게 최선이에요.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비싸다고 말은 해도 고장 안 나면 오케이예요. 그래서 지금 블랙웰에 대한 그 주문이 어마무시하다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젠슨 왕이. 바로 그 점이에요. 이게 바뀐 문화예요. 지금 반도체에서는 그냥 그 대중상품을 마구 쏟아내던 시장에서 소수 고객이 원하는 고성능, 고사양, 고가의 메모리를 원하는 시장 바뀐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최고의 마진은 최선단 제품에서 나오게 돼 있어요. 그건 너무 뻔하잖아요. 근데 지금 최선단 제품 만드는 건 지금 하이닉스가 유일하거든. 그렇죠. 근데 반도체 겨울이 왔다고? 그러면 난 묻고 싶은 거야. 그럼 AI 가속기 시장도 겨울인가?
아니잖아요. 근데 마진은 여기서 다 뽑는다니까? 마진을 여기서 뽑는데 AI 가속기 시장이 겨울이어야 그 말이 맞는 거지. 그렇죠. 그거 아니잖아요. 물론 저건 있어요. 야, 물량의 삼성전자가 HBM 만들어서 물량 쏟아내기 시작하면 게임 끝나는 거 아니야? 가격이 떨어지니까? 물론 맞죠. 그 얘기 맞죠. 근데 그 얘기가 언제부터 있었냐면 1년 반년 전부터 있었어요. 아직 안 되고 있죠. 네. 하고는 있어요. HBM2. 요것도 또 오해예요. 삼성전자 2분기 실적이 5만 원대 주가라는 건 거의 적자 가능성을 일부 포함한 가격인데 말이 안 되는 거죠. 삼성전자 D램 가격이 꺾였어. 2.15달러에서 그래 1.7달러로 꺾였어. 그러니까 얘네들 완전히 안 좋아져. 재고 자산 평가도 떨어져. 안 좋아져. 맞죠. 근데 그러면 삼성전자 그러면 HBM 하나도 못 파나? HBM3는 못 팔지. 근데 2는 팔거든요. 2는 마진이 없을까요? 2도 마진 많아요.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고 밝히지 않으니까 도대체 어느 정도 팔리는지 몰라서 그렇지. 근데 뭐 AI 가속기 시장 때문에 우리가 좋습니다 하는 건 하이닉스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삼성전자도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물론 하이닉스는 좀 더 세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반도체에 대한 오해가 상당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3분기 실적 나오면 우리 생각하고 조금 다르네 라는 거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HBM의 경쟁이 붙으려면 삼성전자가 퀄 테스트 통과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대량 물량 공급이 되어야 가격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쓰고 싶지. 네. 물량이 딸리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서버가 쓰면 어떻게? 불안하죠. 왜냐하면 이게 왜 열처리 문제가 중요하냐면 블랙웰은 지금 1000W를 써요. 그래서 제가 실감나게 말씀드린 거. 1000W 쓰는 전자제품 옆에 손 대보셨어요? 난로예요. 예, 난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뜨거워지기 때문에 HBM도 같이 뜨거워지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앞서 이제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가 대량의 거를 공급을 하려면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렸고 앞으로도 대량 납품까지는 얼마나 걸릴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퀄 테스트는 통과해서 갈긴 갈 거예요. HBM2처럼. 근데 현재 추세로 보면 계속 한 단계 늦은 진입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조금 높은 거죠. 주가가 지금 말씀하신 것 바탕으로 정리해보면 주가가 지금 충분히 위험한 구간은 아닌 싸져 있는 구간은 맞지만 이게 또 반등하고 올라가는 데는 또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기도 하네요. 실적 발표하면은 실적 대비 주가 많이 떨어뜨렸다는 인식을 할 겁니다. 지금 하이닉스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반등하고 있잖아요. 네. 이제 그것들을 반영하기 때문이고 삼성전자도 뭐 지금 위기의 삼성전자이긴 하지만 또 저는 저력의 삼성전자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네. 저력과 위기를 동시에 갖고 있는 회사고 그리고 여전히 삼성전자에 훌륭한 인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인재들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의 문제이고 리더십이 마음먹고 잘하면 그런 변화 이끌어낼 수가 있겠죠. 네, 물론 반대일 수도 있지만 잘 이끌어내면 뭐 1년 안에 좋은 결과 있지 않겠습니까? 네. 부장님 말씀 들으면 부장님은 AI 열풍 뭐 끝났다 요즘 안 끝났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아직 계속 간다고 보시는 것 같네요. 그러면 아니 우리 직장은 부품 공급사잖아요. 네, 부품에 대한 오더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년까지는 오더가 있잖아요. 네, 내년까지는 확실한 오더가 있으니까 그 26년은 모르겠고 25년까지 오더 있는 건 확실하잖아요. 근데 왜 25년에 오더 없는 것처럼 얘기하냐는 거지. 그건 아니다. 26년은 가봐야 알겠다. 예를 들자면 이건 앞단의 문제예요. AI 가속기가 잘 되려면 우리가 쓸 수 있는 AI가 나와야 되는 거죠. 네, 근데 지금 애플 인텔리전스 10월 말에 한다고 하죠. 그 다음에 기초적인 AI들은 분명히 사용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그 슬슬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키오스크 같은 거 있잖아요. 네. 키오스크가 지금 우리가 띡띡 근데 편하시죠? 편하죠. 요즘에는 이제 어르신분들도 많이 쓰더라고요. 예전에는 막 이제 잘 모르셔서 막 다시 줄 서고 했는데. 그럼 저는 어르신이네. 아, 어려우세요? 잘하실 것 같아요. 근데 예를 들어 키오스크가 갔는데 햄버거 집에 갔어요. 나 햄버거 주문? 네. 어떤 햄버거 주문하십니까? 와퍼 중에 뭐 하시겠습니까? AI요? AI, 그러니까 화면에 보여주면서 막 키오스크가 대답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럼 지금처럼 누르는 게 빠르실까요? 그게 빠르실까요? 말이 빠르겠죠. 말이 빠르죠. 근데 지금 AI 혁명, 오픈 AI, 그 다음에 오픈 AI에서 만든 옴니 등등등 보시면 음성 인식이 엄청나게 뛰어나셨어요. 근데 그렇게까지 거대 모델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 주문받는 키오스크는 그 해당 영역에서만 언어 모델 맞아. 해주면 되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라지 랭귀지 모델이 분명히 아닐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음성 인식이 잘 된다면 거기에 대해서 대답도 잘해줄 거고 그러면 훨씬 편한 AI를 우리가 볼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굉장한 생산성 혁명이겠죠. 근데 그게 예를 들어서 지금의 키오스크보다 10배 비싸. 살까요? 안 살까요? 10배만 안 사지 않을까요? 업데이트도 돼. 조금 더 살 수 있는 마음이 있긴 하겠죠. 사업주라면
사업주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업주라면 이제 뭐 어쨌든 비용이 인건비가 많이 줄어들긴 하니까. 네, 그거 제 생각에는 사업주라면 안 쓸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키오스크로 넘어간 것처럼 굉장히 편하게 키오스크가 나에게 사람이 대하는 것처럼 얘기를 해준다?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 사업주들은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네. 스킨십 경영하는 것보다 돈으로 경영하는 게 훨씬 쉽거든요. 사람은 스킨십 경영을 해야 되잖아요. 어쨌든 그 경영자 입장에서는 돈으로 하는 것이 쉽죠. 네. 왜냐하면 사람을 스킨십을 하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인간관계 스트레스 발생하니까. 그러니까 그 결국은 인간은 굉장히 복잡 다단한 일들을 너무 쉽게 하는 AI가 따라올 수 없는 가장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있지만 단순 반복 작업에 있어서는 다 이렇게 넘어갈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런 식으로 넘어가는 게 이제 눈에 보이면 사람들이 그때서야 볼 겁니다. 지금 상황은 뭐냐면 투자자와 테크니션들의 차가 벌어진 거예요. 뭐냐면 항상 자본주의 역사는 그런데 이 테크니션들 현장에서 무언가 기술을 개발하는 사람들이 이게 앞으로 세상을 어떻게 바꿀 거라는 청사진이 있어요. 그러니까 투자를 해도 아깝지 않아요. 근데 투자자들은 투자를 한 지 1년 반 정도 안에 리턴이 없으면 고민하기 시작하는 존재들이에요. 지금 1년 반쯤 됐지 않습니까? 근데 빅테크들이 아직도 돈을 더 쏟아부어야 되겠다고 하고 리턴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잖아요. 투자자들은 고민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의 고민이 생긴 자리고 테크니션들은 이게 미래라고 계속 얘기하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또 실제화될 때까지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될 게 지금의 문제는 투자자들의 시계열과 테크니션들의 시계열에 격차가 생겼다. 네. 그리고 현금 흐름이 언제 나올 것이냐에 대한 전망이 각각 다르다. 그렇죠.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격차는 어느 쪽이 맞다로. 투자자들은 이번에 엔비디아처럼 당장 돈이 안 나는 것이 꺾었잖아요. 그렇죠. 엔비디아가 주가가 앞으로 올라가더라도 되게 만만치 않을 거예요. 예전처럼 파괴력 있게 못 올라가요. 저는 그래서 저희 그 채널 보시는 분한테 이렇게 제안을 드렸어요. 33배에서 44배 사이를 보자. 그래서 33배 근처나 그 이하로 떨어지면 저평가 영역이니 진입해도 괜찮고 44배 이상 넘어가면 고평가 영역이니 파셔도 괜찮다. 그 레인지 정도를 보셔라. 왜 이렇게 말씀을 드렸냐면 예전만큼의 이익 성장률이 안 나올 수밖에 없어요. 모체가 너무 커졌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투자자들은 그때부터 언제 도대체 돈이 되는 거야 라는 생각과 고민에 휩싸이게 되죠. 네. 그러니까 그 빅테크들 특별히 AI 쪽에서의 흐름들은 그동안의 파죽지세로 갔지만 지금부터는 투자 현금 흐름에 대한 고민들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옛날처럼 파괴력을 못 보여주기 때문에 빵빵 가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3배에서 44배면 지금 기준으로는 어느 정도 가격대인 거죠? 지금 네. 103달러가 33배입니다. 그리고 140달러대 중반이 44배 정도 됩니다. 제가 추정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정고점 돌파 쉽지 않다는 거네요. 그렇죠.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익은 계속 좋을 거예요. 이익은 계속 좋지만 이익률이 더 좋아지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왜냐하면 그때부터 투자자들은 빠지기 시작하거든요. 투자의 네. 법칙이죠. 이 성장률이 빠지면 이익 성장률이 빠지면 네. 투자했던 사람들은 대거 거기다 돈을 빼요. 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밸류에이션이라는 게 이익 대비 밸류에이션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과거 성장률이 빵빵 터질 때는 미래 이익 대비 그렇죠. 주가로 밸류에이션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미래가 꼬그라지기 시작하니까 미래 못 땡겨오기 시작하는 거죠.